2교시에 미쳐 날뛰는 박수현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수익률분의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시험에 잘 나오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근데 그 4가지를 지금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오늘 공부한 것만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쪽 잠깐 보실래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뭘 공부한 거냐면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결론은 뭘 한 거냐면 이 둘을 한 건가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공부한 겁니다. 얘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에요. 투자자 안 나왔죠?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죠. 이 투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죠.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잘못 들었겠지. 그럼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야? 누가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객관적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A 건물이 있어. 이 건물에 시장 가치 가격이 얘가 10억이랍니다. 10억이래요. 그때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일까요? 투자 가치일까요? 아니, 투자자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가치는 시장 가격일까요? 투자 가치일까요? 얼마나 쉬워. 아니, 자꾸 응용하지 말라고. 그냥 단어대로 따라가. 제발 응용하지 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응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 가격에 곱한다고.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해요? 대출액에 곱한다고. 이게 기본인데 자꾸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그럼 얘는 투자 가치죠? 투자 가치예요. 누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투자자가. 그때 잘 보세요. 이때 갑이 있어. 갑이라는 투자자가 있는 거야. 갑은 이 건물을 보면서 12억의 가치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갑은 사겠어, 안 사겠어? 사요. 뭐가 크니까?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 가치가 크면 사잖아요. 지금 그 얘기라고. 산단 말이에요. 을이 있어. 을은 이 건물을 보면서 10억 투자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살까요? 사요. 같으니까. 투자 가치만큼 시장 가격을 주고 사면 되잖아요. 산다고요. 병이 있어. 똑같은 건물을 보면서 이 사람은 투자 가치를 8억으로 봐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있다고요. 그럼 병은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병의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작잖아. 우리는 투자 가치가 작은 부동산을 사요? 안 사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지. 뭐보다 작으면? 얘랑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투자론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 지금 기준이 얘죠.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수익률을 투자 가치와 비교할까요?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비교하잖아. 그럼 가치는 가치끼리 비교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돈은 돈끼리 비교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예요? 주관적 가치야? 응? 객관적 가치죠? 객관적인 게 있었어. 둘 중에 뭐야? 예, 그렇습니다. 얘죠? 정말 미친 듯이 기억 안 나면 기억하라고. 요즘 고상철 선생이 하는 게 기억공법이잖아요. 뭘 했는지 모르죠, 지금? 그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수익률이죠? 투자자예요. 그럼 얘는 주관적 가치예요? 네.
그럼 보세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수익률분의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굳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설명한 이유는 짝꿍이 있다는 얘기죠. 투자 가치가 투자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가치예요. 그게 가액이야. 가짜로 시작한 애들은 다 똑같은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우리가 구하는 거라면 투자 가격은 무엇분의? 수익률인데 무슨 수익률이야? 이게 투자 가치라면 얘가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네? 그럼 이게 시장 가치면 여기다 무슨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돼? 기대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얘는 예상 수익으로 똑같다고요. 예상되는 수익 또는 기대되는 수익이라고요. 됐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제자가 뭘 낼지 느낌이 팍 오잖아요. 뭐 하나는 객관적이고 뭐 하나는 주관적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막 섞어놓고 막 던지겠죠. 그럼 그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짝꿍이 있죠. 그럼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 투자 가치. 그러니까 투자 가치 구할 때는 무슨 수익률로 나눠야 돼? 요구 수익률로. 그럼 시장 가치는 무슨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로 나눠서 구하겠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이 관계를 이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가격이죠. 이렇게 지우느니 쓰는 게 낫겠다.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이 관계가 전체 학개론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정말 써먹을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뭐는 기억이 나야 되냐면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가격은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툭 쳤는데 내일이죠. 내일도 저는 나올 거니까. 툭 쳤는데 가격은 그랬더니 10억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그러면 어떤 건물의 가격을 구해봐라 그러면 줘봐봐 그러면 되죠. 줘봐봐. 뭘 줘봐봐? 수익이 얼마인지 주고 수익률 얼마 적용할지 줘봐봐 그러면 나누면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회사의 가치를 물어보면 그 회사의 1년 기대 수익과 그 다음 요구하는 수익률만 주면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해마다 1억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를 내가 10% 수익률을 누리고 싶으면 해마다 10% 수익률을 누리고 싶으면 나는 이 건물을 이 회사를 얼마 주고 사면 된다? 10억을 주고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0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10%면 1년 수익이 얼마야? 1억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회사의 평가 기준 중에 수익 기준이에요. 실제 회사가 회사를 사거나 팔 때, 합병할 때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수익 기준이라는 가치평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론에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게 수익환원법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진짜로. 여기서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잘 봐야 돼. 수익이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나요? 수익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 올라가죠. 분자가 커지면 분수 커지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맞아요?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 관계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린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투자자 입장입니다. 별다른 얘기 안 해도 사실은 무슨 투자자가 숨어 있는 거죠? 지분 투자자가.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시점?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수익이 발생, 1,000만 원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기대 수익은 1,000만 원 똑같아요. 사는 시점에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산다면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산다면 수익률은 얼마예요? 사는 시점에 가격을 1억을 지불했다면 1억으로 구입했다면 수익률은 얼마가 되죠? 10%예요? 10% 수익률 맞죠? 그런데 똑같은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사는 시점에 얘가 2억 가격을 지불하고 샀어요. 사는 시점에 2억 가격을 지불했어. 그러면 2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 발생하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얼마야? 5%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래요. 그럼 이번엔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이 건물을 5천만 원 가격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럼 5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죠? 20%예요.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1억일 때 10% 수익률 기준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사는 시점에 투자자가, 수요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이죠, 얘가. 네?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죠. 그러면 사는 시점에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올라가요? 그래서 수요자는, 이게 무슨 다른 내용이 아니라 수요자는 사는 시점에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해요. 사는 시점에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죠. 절대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다라고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어느 시점에?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뭐가 정해져 있을 때? 수익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현실에서도 수익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요. 내가 건물 샀다고 내 임대 수입이 원래 1년에 1,000만 원 발생하던 건물을 내 마음대로 2,000만 원 못 받는다고. 네? 그럼 가격은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수익률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수익률을 투자자가 투자 가치를 구하고 싶을 땐 요구 수익률로 구하는 거죠.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 들어가 있지? 정기금의 이자율. 그럼 정기금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죠. 부동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럼 뭐가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해되세요? 아니, 그동안 몇 년 사이에, 2년 정도 사이에 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갔는지 이해가 되냐고.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일반 은행들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거의 바닥을 기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싼 돈으로 돈을 갖고 오니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쌓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요. 그런데 돈이 그만큼 시중에 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한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문제야, 문제가 아니야? 돈의 가치를 유지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 한국은행 장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장은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을까요? 내리고 싶을까요? 올려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시중에 적게 풀리는 거죠. 대출이자율도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진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으니까 다 가격이 올라가. 아까 물가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올라가면 사단 나는 거예요, 진짜로. 사단 난다고. 예?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무슨 타 정책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투자론을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라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딱 공부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몇 문제 나오는데요. 몇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되셨죠?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온 김에 자, 잘 보세요. 잠깐, 이걸 괜히 줬네. 이거 잘 봅니다.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요. A라는 건물이 있어.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A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앞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느껴져요. 가치가 상승할 거래. 어느 시점에 봤더니? 사는 시점에 봤더니. 그럼 질문.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돼요?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사야 돼요? 아니, 여길 보고 판단하라고. 이 건물이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래. 예?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야죠. 아, 가치를 올려줄 요인이잖아. 이게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라고. 반대로 들어가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1번은 가치 상승은 가격을 올려줄 요인이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니까 이 부동산의 사는 시점의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려서 조정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조정은 뭘 갖고 한다고? 수익률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수익률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되죠. 느껴져요, 지금? 1번에 내려야 돼? 얘를 내려야 돼요, 지금? 내려야 된다고 1번은. 그러면 뭐 되는 만큼 내려야 돼? 뭐 되는 만큼. 가치 상승되는 만큼 내려야죠. 이게 율이라며.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율로 반영하는 거지. 그럼 가치 상승률은 얘를 더해야 이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빼야 내려가? 그렇지, 빼야 내려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건 그 가치 상승률을 요구 수익률분에 더해요, 빼요? 뺀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투자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돼 있는데 딱 봤더니 얘가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럼 사는 시점에는 요구하는 게 적어도 돼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라고. 앞으로 사는 시점에 판단했더니 앞으로 좋아질 뭔가 일이 있다고. 앞으로 뭔가 좋아질 거야. 그럼 사는 시점엔 좀 고통스러워도 돼? 사는 시점에 좀 낮아도 돼?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겠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구 수익률 부분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오면 빼줘야 되는 거지. 나쁜 게 나오면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화폐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뒤에 1,000만 원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데 1년 뒤에 물가가 만약에 5%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 그럼 1년 뒤에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더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 시에. 그럼 그만큼을 더 요구해? 덜 요구해? 더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더 한다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평가론의 수익환원법의 내용까지 거의 대부분 다 한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론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끝난 거죠? 그냥 안 끝났어도 끝났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인 무슨 가치?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 무슨 가치? 투자 가치를 구할 때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 무슨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구한다. 예상 수익을. 그러면 시장에서 객관적 가치 무슨 가치를 구할 때는?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 객관적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예상 수익을 나눠서 구한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으면 얘가 같으면 얘도 같겠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같아지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이쪽으로 보자. 이쪽. 힘내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예상 수익입니다. 그때 제가 뭐 하나를 던질 거예요. 잘 보세요. 이때 얘가 있고 또 하나 적어볼게요. 시장 가치는 뭐 분의 뭐? 기대 수익률분의 이게 예상 수익이에요. 기대 수익이라고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기대되는 게 예상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짝꿍을 먼저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자, 시장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1번. 위험이 커졌대요. 그럼 위험이 커졌다는 건 뭐가 위험이 커진 거죠? 이 투자의 위험이 커진 거죠. 아니, 어떤 투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해당 투자의 위험이 커진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자,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요구 수익률이 변해? 그렇죠. 잘 배웠어. 잘 가르친 거야.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졌어. 그럼 투자 가치는 올라가 떨어져? 투자 가치 떨어져요? 그럼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 지금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그 부동산. 안 사죠. 그럼 수요가 늘어 줄어? 준 거잖아. 그럼 수요가 줄면 시장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 시장 가격이. 사겠다는 사람이 줄면. 잠깐만, 왼수를 그렇게 하고도 몰라? 왼수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왼수, 수요를 내렸어. 오른쪽이 많잖아. 공급이 많잖아.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하죠? 시장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상 수익은 똑같은데 시장에서 더 싼 가격에 팔리는 거지, 지금.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겠죠. 누가 요구한 만큼 올라갈 거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만큼 올라가야 그 투자가 시장에 존재한다고요.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면 그 투자는 성립할 수가 없어. 오케이? 결론. 시험 문제에서 막 얘 화살표 방향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바꿔요. 그럼 바꾸면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헷갈려요. 안 헷갈리는 명쾌한 방법이 있어. 항상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끝나. 뭘 이루고 끝나요? 균형을 이루고 끝나.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가격과 가치와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여기 보세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대. 그러더니 부동산 가치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대. OX. X 무조건 X.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자, 다시 질문. 같아지고 끝난다고 그랬죠? 그럼 뭐와 뭐가 같아지는 거야? 가치 같아지고 끝나고 수익률 같아지고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출발했어. 그럼 기대 수익률이 최종적으로 떨어지고 끝났대. OX. X. 틀린 거.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투자 가치가 올라갔어. 시장 가치가 떨어졌대. OX. 아니, 다시 들어보라니까. 가치는 균형을 이루고 끝나고 수익률도 균형을 이루고 끝난단 말이에요. 투자 가치가 올라갔대.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고 나왔어, 문제에. 오야 X야.
X라고요.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부동산을 둘러싼 시장 상황이 되게 좋아졌어요. 대기업이 하나 이전돼 들어왔어. 그럼 인구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졌어. 그럼 그 상가 건물의 임대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돼.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아. 그럼 임대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줄었죠. 그럼 위험이 줄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다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아질 거잖아. 그럼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면 투자 가치는 올라가.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시장 가격도 올라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럼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기대 수익률은 내려가. 얘 내려가고 출발했잖아요. 이게 내려가고 끝난다고. 뭘 이걸 헷갈려. 표정이 딱 어떤 표정이냐면 그래 너는 안 헷갈리겠지 이런 표정이네요. 안 헷갈리죠 솔직히. 잡아내야 돼. 분명히 이해를 한 것처럼 표정을 솔직히 안 짓고 있지만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학계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가정이 중요하죠. 잘 보고. 좀 웃어봐. 너라면 웃을 수 있겠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응? 제가 칠판 들어온 꼴을 못 봐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디 갔어? 예, 여기 있네. 사는 시점에 잘 보세요.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뭐가 정해져 있을 때?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져요? 봤잖아요 아까. 낮아지죠? 여기만 봐도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것 때문에 반비례한다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이다. 3번 수익환원법이라는 걸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기초인문반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다 해드렸어요 이미. 수익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원율도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의 줄임말이죠. 수익률이야 어찌됐건. 그럼 이 둘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환원율을 내려서 조정할까요? 올려서 조정할까? 아 그렇죠. 내려서 조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한다는 얘기니까 환원율은 조정이 불가능한 수익률이다 그러면 X네. 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정리.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최종적으로 균형을 이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도 최종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끝나네요. 3번 투자 가치는 뭐로 할인해요? 뭘로 나눠요? 요구 수익률로. 주관적 수익률인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는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면 투자 가치 올라가죠?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로 나누는 거 맞아요? 나눈다를 할인한다고 지금 표현한 거죠. 시장 가치가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 낮아지죠? 그렇죠? 그럼 해당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커져서 이거 잘 보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 가치 낮아져요? 이에 따라 수요 감소 나타나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안 사지.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 가격 낮아져야 팔리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낮아졌죠? 기대 수익은 똑같은데 싼 값으로. 그럼 기대 수익률 올라가? 올라가죠. 그럼 땡땡땡을 쳐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요구 수익률 올라갔죠? 기대 수익률 올라간 거 맞죠? 문제를 풀 때 투자 가치 낮아졌는지 확인해야죠? 반비례니까 낮아졌죠? 그럼 시장 가치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낮아졌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가치 화살표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수익률 화살표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둘의 화살표 방향은 반대다. 그게 끝이라고요. 저는 정말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됐어. 이제 더 이상 못해. 끝났어. 이게 지금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결국 같아지고 끝난다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몇 페이지래? 265부터 272.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예. 그 다음 263만 잠깐만 봐봐. 263페이지.
펼치셨나요? 그 26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네모 4번에 위험의 처리 방법과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때 그 위험의 처리 방법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고 끝내세요. 철봅니다. 첫 번째 1번은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시킨대요. 그러면 위험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 투자 시 투자자가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걔는 안 한대. 그럼 투자할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죠. 정기금과 국공채. 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만큼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겠네요. 그런 단점이 있겠지. 그 1번. 그 다음 2번. 기대치의 보수적 예측 방법이래요. 264페이지. 좀 찾아봐. 264. 한 페이지 넘기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그럼 괄호 2번에 기대치의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요. 절 보세요. 보수적인 건 낙관적인 상황을 따지는 거예요? 비관적인 거야? 비관적인 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건 안 좋은 상황, 최대치로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보세요. A라는 투자가 있는데 기대 수익이 낙관적인 사람은 1,000만 원으로 기대하는데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그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00인 거야. 그럼 둘 중에 최대치로 작은 수치로 예측하는 것. 이게 무슨 예측 방법?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에요. 됐나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 수익이 더 작은 걸 선택한다가 아니라 각각의 투자안이 있을 때 각각의 투자안의 수익을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가장 낮은 수치로 가정해 놓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라고 지금. 끝났죠? 그 다음 괄호 3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의 조정법에는 별표를 3개 쳐두세요. 이게 왜 위험 조정 할인율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를 보실래요? 투자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 뭘 요구하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대가 뭐를? 위험 할증률을 요구하죠. 이게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플러스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예상된 물가 상승만큼 가치가 하락돼요. 그래서 그 위험도 감수해야 되니까 이만큼 더해서 더 요구하겠죠.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걸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당신이나 피셔 이러는 거예요. 무슨 효과? 피셔 효과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산정돼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잖아요. 크게.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커지면 당연히 얘 커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기출문제를 내요. 우리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고도 몰라요? 얘가 떨어지면 얘 떨어지지. 틀린 문장의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쉬워,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요? 쉽잖아. 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위험이 크면 얘를 높게 조정하겠네요. 얘가 위험이 작으면 낮게 조정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조정된 수익률이에요. 맞죠? 근데 나중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칠 때 얘로 할인한다고. 그래서 위험이 조정된 상태의 할인율이라고 표현한다고. 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위험 조정률. 됐죠?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조정률을 가지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게 조정해서 더 높은 수익률로 할인해 버리니까 투자 가치가 낮게 판단. 예. 그럼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네요. 예. 요구 수익률 가지고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2번 위험의 관리 방법에 괄호 1번의 위험의 회피, 괄호 2번의 위험의 보유, 괄호 3번의 위험의 전가, 4번의 위험의 통제가 있어요. 3번의 위험의 전가만 별표 2. 했어요? 하셨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봅니다. 위험의 회피는 말 그대로 위험한 곳에 투자 안 해요.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겠네요. 그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한 거야. 그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 괄호 2번. 위험의 보유는 그 위험을 자기가 그냥 감당해.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충당해놔, 금액을. 그래서 준비금이나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 시험에 나와본 역사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괄호 3번에 위험의 전가가 있어. 고개 드시고. 우리 다 했었죠. 내 책임인데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걸 뭐라고 해요? 책임의 전가? 그럼 내가 부담할 공급 비용인데 공급자가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게 무엇의 전가? 공급 비용의 전가. 내가 낼 세금인데 임대인, 이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임대인, 양도인이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 양수인,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게 조세의 전가.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힘에 따라 달라진다. 힘이 더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그 비율을 뒤집어주면 된다. 부담하는 정도로 바뀐다. 했었죠? 그 얘기였잖아요. 그럼 위험의 전가는 뭐냐면, 위험의 전가는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100만 원 받기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달 액면으로 받는 임대료는 100만 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임대료, 명목 임대료는 100만 원이야. 근데 물가가 점점 상승해. 그럼 아까 본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 떨어지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액면 금액은 100만 원 똑같은 돈을 받지만 더 작은 금액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 위험이 생겼어, 생기지 않았어? 임대인 입장에 위험이 생겼죠. 그래서 걔를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어?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올리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럼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누가 원래 감수해야 되는 건데? 임대인이. 근데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떠넘기네? 임차인에게. 되셨어요? 이게 위험의 회피예요? 위험의 전가야? 전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험의 전가라는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없는 내용에서 위험의 전가라고 그러면 X라고. 됐죠? 됐어요. 그래서 예로서 임대료 인상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로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보험사고 발생하면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떠넘기잖아요. 265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다음 하청계약. 자기가 감수하지 않고 하청계약 맺었을 때 그 하청업체들에게 위험을 너희들이 부담해 그러면서 떠넘겨버리기도 하죠. 원청으로 못 올라오게. 그리고 지금 리스계약, 선분양제도 뭐 등등등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율 수합이 있었죠. 거기 가기 전에 하청계약 옆에 이자율 수합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안 좋은 단어인데 수합형은 바꾸는 거죠. 네? 그럼 상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고정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만? 위험의 전가에 들어간다는 것만. 그 다음 괄호 4번에 위험의 통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참고의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거기다 체크 하나만. 체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뭐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먼저 대답해 보세요. 민감도가 높은 투자일수록 안전한 투자다. 위험한 투자다. 이 위험한 투자라는 것만 기억하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거예요. 어떤 요인들이 있어. 각각의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요인이 변함에 따라 기대 수익이 바뀌어요. 변화가 된다고. 그럼 그 변화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변화하는 정도를 민감도라고 하고 유난히 민감도가 큰 애들이 있어. 그럼 걔만 잘 관리하면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하고 공부를 하는데 옆에 사람을 팔꿈치로 살짝 건드렸어. 필기하다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두 대 쳐. 그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다, 안전한 투자다? 위험한 투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끝난다고요. 됐죠? 된 거야. 그 다음 이제 제 3절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실은 이 뒤의 내용도 거의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진도가. 자, 이거 잘 보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뭘 먼저 적었죠? 평균 분산 결정법 지배 원리라고 적었어요. 그럼 여기 잘 보고, 잘 보고.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잘 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수익과 위험. 지금 그 얘기만 계속 한 거야. 죽어라고. 수익과 위험. 그러면 동일한 수익을 가지는 두 개의 투자는 있어요. 우리는 아까 무슨 투자자를 전제로 이제 공부한다고 그랬죠? 위험 선호형,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일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게 누가 봐도 위험이 큰 것보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이제. 네. 그러면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놈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배하는 걸 선택해? 지배당하는 걸 선택해? 지배하는 것. 이게 지배 원리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위험이 동일해요. 두 개의 투자는 위험이 동일해. 하나의 투자의 수익이 다른 투자의 수익보다 더 커요. 위험이 동일한데 하나가 수익이 더 커. 그럼 우리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해요? 수익이 작은 걸 선택해? 수익이 큰 거. 그럼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하죠. 이게 무슨 원리라고? 지배 원리. 그렇죠? 자, 이번엔 하나의 투자니 수익은 더 커. 근데 걔는 위험이 작아. 근데 다른 건 수익은 작으면서 위험이 더 커. 그럼 우리는 투자 결정을 못 내려요? 내리죠. 수익이 더 크면서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죠. 걔가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이 큰 놈을 지배하니까. 무슨 원리? 지배 원리. 그럼 지배 원리로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주식 투자가 예금 투자보다 더 좋다. 예금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좋다. 질문. 만약에 그 두 개의 투자니 지배 원리로 선택이 가능한 투자 아니었다면 이 지구상에 둘 중 하나만 남아 있어야 돼. 지배당하는 건 도태당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두 개가 다 있다는 얘기는 지배 원리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불가능한가 봤더니 주식 투자는 위험이 커요. 그 대신 수익도 더 커. 그럼 예금 투자는 위험이 작아. 그 대신 수익도 작아. 그러니까 크고 작고 작은 애는 한 놈이 한 놈을 지배 못하지. 네. 그럼 작고 크고가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는 비례한다며. 그게 서로를 까부시는 거라며. 상쇄 관계에. 그럼 결국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인 투자한들 사이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인 투자한들 사이에서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 못 내린다. 이죠? 그 얘기라고. 그런데 여기 잘 보실래요? 아까 평균은 기대 수익이었죠. 상황별 기대 수익을 A 부동산 기억나세요? 호황일 때 1억 9천, 불황일 때 5천만 원. 그래서 기대 수익 평균값은 1억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죠. 해당 투자에. 그리고 그 수익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 분산이죠. 여러분, 분산의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게 수학책이 아니라 산수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얘들.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은 아니겠다. 한 5학년이겠다, 5학년. 강이 있어요, 강이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강이 흘러가. 여기에 군사가 있어.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적이 있어. 이제 건너가서 싸워야 돼요. 그럼 강을 넘어가는 게 도하하는 거죠. 건널 도자를 써서. 그래서 도하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 평균 수심이 물 깊이가 얘가 150m래요. 150m가 아니라 1m 50cm야. 근데 이 군사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면 180cm예요.
강을 건너갔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을까요? 아니, 이게 평균 수심이 1m 50인데 키가 다 180이라니까? 네? 근데 강을 건넜는데 다 죽어버렸다고. 다들 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여기에 디립다 깊은 공간이 하나 있는 거야.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네? 그럼 평균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의 깊이가? 그럼 평균으로부터 나누어져서 흩어져 있어? 나눌 분자에 흩어질 산자. 그럼 예상한 수익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야? 이게 위험이라고요. 그럼 얘가 편차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그래서 여기다 제곱근을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그러니까 편차가 있다는 얘기가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평균값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뭘 나타내는 거다? 위험. 평균은 뭘 나타낸다? 수익. 그럼 얘는 수익이고 얘는 위험이라는 것만 알면 되네요. 기억하는 방법. 우리는 수익을 평균 내야 돼? 분산시켜야 돼? 그랬더니 또 세금을 적게 내려면 수익을 분산시켜야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익은 평균 내야 되죠? 그 위험은 뭐 시켜야 돼? 분산.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수익 위험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리는 내용을 뭐라고 이름을 부른 거다? 수익과 위험의 원리를 평균과 분산의 원리라고, 지배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세상 쉬운 거라고. 세상 쉬운 거. 됐죠? 누굴 가정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그래서 수익은 평균,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거 분산값, 표준 편차를 구하는 값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정확히 정답이었는데 이의신청 들어가서 말도 안 되게 우기니까 그걸 또 정답으로 받아줬어. 물론 극명하게 틀렸으면 받아줍니다.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보세요. 동일한 수익 하에서는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자, 뭐가 지배하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것이 작은 투자니 지배하겠죠.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것, 작은 것? 큰 것이 지배하겠죠. 높은 투자니. 그럼 수익이 더 높고 위험이 더 작은 투자는?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이 더 큰 투자는 지배해요? 지배하죠. 그렇죠. 수익이 더 높고 위험이 더 크대요. 큰, 작은 지배해요? 안 하죠. 지배 못해요. 그럼 이때는 지배 못하니까,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니까 지배를 못하니까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러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니까 뭔가 또 다른 방법이 나왔을 거 아니야. 평균과 분산의 원리가 한계에 봉착해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왔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볼 거예요. 수치를 집어넣고. 힘내고. 오늘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 제가 오늘 1교시부터 텐션을 쫙 올렸던 이유는 투자론 대충 공부하면 끝날 때까지 1도 모른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요. 그리고 개론이 싫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투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개포만큼 무서운 게 투포야. 투포가 뭐예요? 투자론 포기. 개포는 뭐야 그럼? 개론 포기? 아니, 계산 문제 포기. 개포. 예? 그거는 꼭 개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됐죠? 이제 봅니다. 잘 보세요. 아까 했던 내용을 그냥 수치로 대입해서 이걸 지워나가는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 원리로 지배하는 것만 살려두고 지배당하는 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그럼 첫 번째는 수익이 동일하거나 위험이 동일한 애들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그게 비교의 기준이었잖아. 그럼 지금 A와 B는 뭐가 동일해요? 수익이 동일해? 위험이 동일하죠. 뭐가 더 커? B가 수익이 크죠. 그럼 뭐가 지배해? B가 지배하죠. A가 지워진 거야. 왜 지워졌는지 이해되시죠? C와 D가 있어. 뭐가 동일해? 수익이 8로 동일해요. 그럼 얘 위험이 더 작지? 그러니까 뭐가 지워져? 그렇죠. D가 지워져. C가 지배하니까. 네. 그럼 A와 B 중에선 얘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지배했겠죠. 그럼 C와 D 중엔 얘가 대장이에요? C가? 네. 그 다음 B와 C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B와 C는 동일한 게 있어요? 없죠. 수익 위험 중에 동일한 게 없어. 그럼 B와 C를 비교했을 때 C가 위험이 더 커요? 위험이 더 크잖아. 지금 수익이 더 크네요. 죄송해요. 수익이 더 커. 어쩐지 얼굴 표정이 이상하더라. 위험도 더 크죠? 큰, 작은. 선택 못하지? 선택할 수 없어요. 지배 원리로. 그럼 이번에 C와 E를 비교해요. 큰. 아니죠. 지금 보시면 잘 봐야 돼. 큰 맞죠? C와 E를 비교하면 E가 크죠? 수익 크죠? 위험도 더 크죠? 큰, 작은이네요. 이때도 선택 못하겠지? 그럼 B와 E를 비교해도 큰이고 작은이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선택 못한다고요. 그럼 이제 뭐뭐뭐 중에 B와 C와 E 중에 하나를 결정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변이계수야. 칠판. 변이계수는 계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이 계수예요. 그럼 변이계수는 분수일까요? 분수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나오면 다 분수라고 그랬죠? 그럼 짝대기 짝 그어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투자 결정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결정 못할 때 나왔잖아. 그럼 지금 B와 C와 E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변이계수라는 것으로 분모분자에 들어갈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수익과 위험이 분모분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둘 중에. 그럼 뭐가 분자인지를 알아두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게 출제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때 기억하는 방법, 변이계수는 변한다. 따라해보세요. 변한다. 이상하게. 오케이? 그럼 변한다, 이상하게. 그게 위험이에요, 수익이에요? 그게 위험이잖아. 예상한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고 변하는 거 이상하게. 그게 위험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위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험이 들어가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요? 평균이 들어가야 돼? 위험이 아까 편차라고 그랬잖아요. 편차가 위험이잖아, 위험. 평균이 수익이고. 오케이?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그래서 위험이 분자입니다. 그럼 변이계수는 짝대기 짝 긋고 위험이 분자예요. 예. 수익이 분모예요. 그럼 위험이 표준 편차죠? 수익이 평균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인가요? 위험할수록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이때는 나쁘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냐면 수익으로 나눴죠. 그럼 이때 나온 수치는 수익 1 단위당 위험의 크기로 수익의 크기가 동일해졌단 말이에요. 동일 수익에서 1 단위당 수익에서 위험의 크기니까 그 위험의 크기는 클수록 나쁜 거죠. 네. 잠깐만 다시 이쪽. 변이계수를 또 헷갈려서 또 죽어요. 진짜로. 변이계수는 왜 나왔다? 왜 나왔다? 심심해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지배 원리로? 지배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을 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나온 게 변이계수다. 그럼 변이계수는 분수다. 그럼 변이계수는 위험이 분자다, 수익이 분자다? 위험이 분자. 변이계수는 정확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 있는 수,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위험이 분자, 표준 편차가 분자, 분모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고 평균. 그러니까 걔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위험은 작을수록 좋겠네요. 이거 높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함정 판다고. 그럼 이제 구해보는 거야. 이거 실제 계산 문제로 풀어서 판단하는 문제까지 기출됐어요.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럼 B의 변이계수는 짝대기 짝. B. 뭐가 분자? 5와 3 중에? 그렇죠. 3. 그럼 수익이 5. 0.6. 그럼 C는? 둘 중에 뭐가 분자? 5가 분자. 8이 분모. 그럼 나누면 0.625. 네. 그럼 2는? 10. 1이에요. 그럼 지금 뭐가 제일 작아? 뭐가 제일 작아?
B. 그럼 변이계수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리면 B를 선택한다, E를 선택한다? 네? B. 왜?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오케이?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된 거죠? 오늘 정말 너무 오바를 하면서 수업을 했나 봐. 물론 하나도 버릴 거 없이 정말 해야 될 내용을 다 하긴 했지만 뭐 완벽한 수업이었다고 자평하지만 대단한 자신감이죠. 완벽했다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들어본 사람은 이 강의가 왜 다른지를 느낄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다 누구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분만 쉬고 지금 또 이미 1시간이 됐어. 5분만 쉬고 조금 더 할 거야. 그래서 2시 반까지만 할 거야. 알았어. 포트폴리오 이론까지만 끝낼게. 한 20분만 더 할게. 오케이? 네. 도망가면 안 돼요. 5분 쉬세요.